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이육환 팀장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청명한 가을에 여러분들과 라이브인 비대면으로 제14회 의료협력기관 초청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온라인 신청하신 협력병원은 80여 개 병원으로 100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뉴노멀 2점 시대 협력병원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특강 2개와 감염관리 강의 총 3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중요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인 비대면으로 처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 관계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의료협력본부장님이신 오승준 내분비내과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의료원 의료협력본부장 오승준입니다. 작년만 해도 여러 청중 앞에서 이런 환영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웨비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홀로 진행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를 빛내주시는 협력의료기관 행정관리자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안내와 헌신으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0년 의료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동대문구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진료 정보 교류 사업 등을 통해서 협력 의료기관과의 진료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근본 초청 세미나는 뉴 노멀 2.0 시대 협력병원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강의 형식을 통해 정치, 경제, 의료 분야의 뉴 노멀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경희의료원의 진료 정보 교류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환자 진료 기록을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시스템입니다. 협력병원 선생님들과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해 환자의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의뢰 회송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습득한 최신 지견이 선생님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본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배움의 장, 그리고 따뜻한 소통의 장, 상호 협력의 장이 되길 바라고 가을에 풍요로움이 마음에 가득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윤기영 교수님께서 뉴노멀 시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의료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윤기영 교수님은 뉴노멀 책의 저자이시며 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미래경영 겸임 교수이십니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작년 말, 올 초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벌써 2차 팬데믹, 3차 이기가 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어두운 전망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팬데믹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 책을 공조로 쓴 게 있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의료 분야에서 어떠한 큰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은 와일드카드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거는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데 발생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을 와일드카드라고 합니다. 그와 유사한 게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백조도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발생하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와일드카드와 블랙스완의 차이는 와일드카드는 외재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어떤 그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와일드카드가 될 것이죠. 네, 블랙스완은 우리 내부에 어떤 이유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를 타고 올라가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비드-19는 와일드카드도 아니고 블랙스완도 아니고 사실은 블랙 엘리펀트라고 불립니다. 블랙 엘리펀트라고 하는 건 엘리펀트 인 더 룸, 즉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엘리펀트 인 더 룸이라고 부르는데 블랙 엘리펀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이 전염병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신종 감염병 참 위험합니다. 이거 대응해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을 블랙 엘리펀트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약간 이걸 럼스펠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4분면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으로 보면 수직으로 known, unknown이 있고 또 횡으로 보면 knowns, unknowns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있는 게 횡으로 있는 게 목적어여서요. knowns면 내가 알고 있음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좌측의 상단에 있는 해당되는 것이고요. unknown knowns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블랙 엘리펀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unknown knowns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 신종 감염병, 이제 앞으로 신종 감염병 자체는 주기적으로 등장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종 감염병, 코비드-19 대해서 적절하게 좀 잘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이유로만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하셨고요. 의료계에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한국 사회 디지털 성숙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메르스 사태로 저희 한국 사회가 너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했습니다. 즉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코로나19 자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좀 그 병명 자체에 대해서 애매하긴 했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는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슨 뉴노멀이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상태를 보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10월달 한다라고 하더니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3상에서도 좀 잘 안 되고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의 경우는 좀 무모하게 제3국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중국은 제3세계에서 러시아는 자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상당히 영악하고 치명적인 질병, 바이러스가 변종은 안 일어나겠니? 이게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른 제3의 신종 감염병은 없겠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WHO의 팬데믹 6단계와 이게 우측에 있고요. 좌측에 있는 건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후 온난화, 인구 증가와 녹지 확대, 도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WHO 팬데믹의 6단계의 징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자체도 종식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현재 상태로 보면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다라고 하면 변이율이 인플루엔자의 5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그 인플루엔자 독감 지금 백신 맞아야 되죠.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건 단순하게 생각하기 좋게 얘기한다면 2년에 한 번 인플루엔자의 변이율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인플루엔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이외에도 보시면 이렇게 메가 트렌드에 의해서 신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신종 감염병의 등장 추이를 시기별로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겁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수직축으로 보면 신종 감염병이 등장한 건데요. 2020년, 우리 20년 단위로 한 건데 2021세기 들어서 신종 감염병이 특히 월드와이드 한 것만 5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팬데믹이 2건이 있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메가트렌드 쉽게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메가트렌드에 의해서 우리는 신종 감염병을 적어도 과거의 추세를 그대로 본다면 4년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이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요. 교육과 우리 직장 생활 일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어떤 그 대안을 갖고 있냐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걸 대안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사티야의 이야기에 따르면 2년에 진행될 디지털 전환이 단 2개월 만에 진행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런 과거엔 좀 약간 문화적 충격이나 문화적인 저항이라든가 법에 의한 저항이라든가 제도적 저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의해서 디지털 전환이 좀 느리게 진행되었었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디지털 전환에 의한 가속화는 인류 사회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이 뉴노멀의 이제 어원은 그 토마스 쿤의 어떤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상과학 어떤 그 비정상과학,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정상과학이라고 그런 아키텍처, 그런 프레임에서 나왔는데요. 이 2007년도,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뉴노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일반화됐고, 이번에도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는 것들이 좀 일반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내년도의 화두를 올해 이제 이미 정해놨는데, Great Reset, 거대한 재설정, 거대한 새로운 출발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 뉴노멀, 포스트노멀, 그레이트 리젯 이런 거 다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공통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이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등장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라고 한 측면에서 우리가 같은 고민들 같이 이제 새롭게 설정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엄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 전개도라고 하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미래 전개도라고 우리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리플 이펙트, 경영학에서는 임팩트 필, 미래학에서는 퓨처스 필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요. 우리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것이 호수 전체에 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가가 하나 올라가면 우리가
여행부터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전방위적으로 그 사회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시점까지 고민하는 것이 미래 전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또 글로벌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의 BCP, 그러니까 BCP라고 하는 거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Business Contingency Planning이라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BCP라든가 리스크 가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시되어야 되겠죠.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좀 너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련된 비용들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은 상당히 큰 코를 다쳤기 때문에 그런 업무 연속성 계획 같은 거, 그 BCP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고 있고 병원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 원격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올해 들어서 학생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원격으로만 지금 만나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업무 연속성 관련된 계획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사회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될 텐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것이 사회 차원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조직, 가정, 개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에 따라서 나의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 조직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어떤 조직 구조와 문화와 그런 상황들 어떤 그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진행하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교육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재 과거와 같은 그런 교육을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전환을 하다 보니 이 약간의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어요. 뭐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을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A는 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그룹, C는 열심히 시켜도 그냥 하는 그 좀 잘 못 따라오는 그룹, B그룹은 학교에서 그나마 학교 챙겨주고 따라오게 하니까 따라오는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B그룹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C그룹으로 떨어지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학부모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학생들, 뭐 초중고 학생들 그 공부시키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지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경우에는 그 내년도 여름까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달리 얘기하자면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정글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 학생들 모집, 학생들이 자국에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학생들이 그 원격으로 이어져서 이 캠브리지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학생들 중에서 한 60명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한 5명 정도가 중국 학생이고요. 그 중국 학생들이 전부 중국에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국 학생이 캠브리지대를 갈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그런 대학에 올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대학 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 디지털 역량이 중시됨에 따라서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데 실제 그 중년층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구나 온라인 근무, 원격 근무가 활성화됐을 때에 이 중년층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사회적인 대응이나 어떤 개인의 대응이 필요한 상태고요.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헬스케어 쪽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그 약간 논의가 있어요. 대도시 집중 현상이 저는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동인이 있는데 워낙 좀 민감한 문제라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지가 비고 있고요. 교외 지역에 그 집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서울로 좀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가 고층 빌딩 40층, 50층 이렇게 된 고층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환기가 문제가 돼요. 신종 감염병과 환기는 문제가 되죠. 뭐 그건 어떻게 우리가 환기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들 갖고 하면 될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블랙 엘리펀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있는 미래의 위험들, 이미 존재하는 위험들인데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죠.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 고령화. 올해 아마 0.82 정도 될 거예요. 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2.0이 넘어야 돼요. 보통 2.1 정도 얘기인데 저희가 0.8입니다. 전 세계에서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 거예요? 이 0.82는 코로나의 영향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임신한 애들이에요. 상당히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에 악화되면 0.7 중반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 상당히 위험한 게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인종 갈등을 보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또 하나는 그 기후 위기예요. 지금 올해 7월, 8월 여름이 없었죠. 우기와 장마철이 있었고 6월이 여름이었어요. 내년도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기후 위기가. 이야기 뭐냐면 앞으로 전기세가 비싸질 거란 얘기요. 화석연료의 사용이 점점 통제될 것이고요. 전기세가 비싸질 겁니다. 고층 빌딩일수록 냉난방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냉난방 하려면 건물 하중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층 빌딩일수록 전기세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원격 근무와 연계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도시 집중 현상이 다르게 전환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병원의 어떤 그런 구조들, 의료 시스템의 구조도 전반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생적 산업생태 구성과 리쇼어링 부분은 좀 글로벌 차원에서 좀 고민이 돼야 되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 한국 사회가 산업 국가죠. 전 세계에서 보면 제조업 강국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현재 4위, 5위 그렇게 될 거예요.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 4위가 일본과 독일, 5위가 우리나라인데 뭐 다른 나라가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야기 뭐냐면 전 세계에서 뭐 자동차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부품을 생산하는 게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의 생산력이 넘쳐나는 사회에서의 어떤 글로벌 갈등, 리쇼어링 이런 측면의 고민이 좀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좀 보고, 이거 좀 약간 다른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좀 전반적으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건 상세하게, 아주 상세한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병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병원 관점에서는 우리가 BCP라고 하는 걸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까요? 신종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등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지털 전환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 진단이나, 그러니까 치료는 아닙니다. 진단과 관련된 시스템들에 대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겁니다. 더더구나 의료용 사물통신, 메디컬 IoT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할 겁니다. 디지털 의료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국내의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디지털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디지털이라고 하는 도로를 통해서 국경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회해서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애플이 실시간 진단 시스템을 팔아요. 나는 아마존에서 그걸 구입을 할 것이고, 그 아마존의 실시간 진단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보험사와 이 상품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에 의해서 이게 규제가 가능할까요?
규제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다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 법은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공지능 등에 의해서 원격 치료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사회가 한국의 현재 의료 체계가 한국에 현재 있는 의료 법제가 한국에 있는 의료 관련 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 전환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전 한국 사회 의료의 인적 자원이나 시스템들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전 세계를 한국 사회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 관련된 메디컬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그게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고 이거 BCP하고 연계시켜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디지털 플랫폼과 같이 디지털 전환하고 같이 좀 말씀드렸고요. 현재 플랫폼 기업 관련돼서는 2, 3개 정도 요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의료 산업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현재 의료용 인공지능은 뭐 특정한 예를 들어 그 실제 카디알라지나 혹은 이런 약간 암이나 특정한 것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점점 확대는데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종합으로 하나의 내 체스트나 MRI 사진을 여러 개에 넣는다라고 하면 유사 종합 진단이 가능해져요. 현재 종합 진단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인체 자체는 복잡계거든요. 하나의 전문의가 볼 수 없어요. 한 명의 전문의가 자기의 시각 틀러 본다라고 하면 오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수한 인공지능 좀 많이 부족하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런 FDA 승인받은 것들이 이 하나의 체스트 사진을 갖고 다 훑어준다라고 한다면 유사 종합 진단이 되고 인간 의사보다 치료 개념은 아니다 하더라도 진단은 더 뛰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한계는 있으나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사회, 한국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것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 의료 플랫폼 기업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의사들이나 혹은 작은 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의료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플랫폼은 특성이 네트워크 효과, 어떤 정보 복잡성에 대한 대응,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독과점의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료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거다. 일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 관련돼서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의료 관련된 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그 온라인 그 병원 자체, 의료 교육 자체는 모여서 하긴 하는데 디지털과 연계시켜서 많이 교육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모로서 본다라고 하면 그 의료 관련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학생들이 당분간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약간 좀 챙겨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한국 사회가 나은 거예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실제 이런 온라인 교육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 뭐 X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이실 거예요. 뭐 젊으신 분들은 뭐 Z세대일 텐데 우리가 이제 정보 접근성 디지털 관련돼서 보면 X세대가 디지털 유저민,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유목민, Z세대 혹은 Y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가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현재 사회 지도층들은 X세대이죠. 1979년생까지 해서 이 X세대들이 디지털 역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분들 디지털 역량이 낮은 분들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의료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한국 사회 의료법인들, 병원의 의료 시스템들은 수준이 제가 봤을 때 매우 낮아요. 매우 낮아요. 현재 그 의료 관련돼서는 뭐 그 서브스크립션 같은 거, 그 처방전을 한다든지 혹은 MRI 같은 그런 화상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들이 잘게 쪼개져 있어요. 연계가 안 돼요. 상호용성이 없어요. 여기 치고 그대로 화면을 보고 시스템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놓고 쳐야 되는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이런 상황이 왜 왔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IT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즉, 이 각각의 작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장께서 디지털 유창성에 대한, 좀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디지털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CIO 혹은 CDO, 칩 인텔렉츄얼 오피서라든가, 인텔리전트 오피서라든가, 혹은 칩 디지털 오피서를 둬서 병원의 업무와 디지털을 융합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 신종 전병의 주기적 등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텐데 병원에 대해서 이분이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현재 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통계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 중에 IT 투자는 1% 언더리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은행이나 금융권의 경우는 20, 30%에 해당이 돼요. 이 디지털과 가장 친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의료일 텐데 단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더더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우리가 세대별로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측면에서 병원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전환, 그리고 본인들이 다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을 관련된 전문가를 내부 혹은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이게 이 디지털은 IT를 넘어서, IT 기술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와 디지털 기술, IT 기술 융합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IT 전문가를 뽑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채용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원격 의료 지금 맡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사실 원격 의료 지금 실질적으로 병원의 의사분들이 가지신 고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국내 법규와 법제와 제도를 가지고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쓰나미 올까봐, 파도 할까봐 뚝을 쌓았는데 쓰나미가 그거 갖고 막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그로스 월드 프로덕션이라 전 세계 이런 어떤 어떤 총 생산에서 한 20, 30%가 헬스케어 쪽 산업이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전 그걸 대상으로 어떤 의료계가 시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을 좀 봐주시고요. 중소규모 도시 성장할 겁니다. 이거는 병원의 위치,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도시 소멸 이런 얘기들 하면서 중소규모 도시가 사라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도시들을 모아놓은 압축 도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해서 압축 도시의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런 걸 대응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더 한국 사회가 좀 더 이 자본집약적으로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국토의 도시화라는 컨셉을 가져가고 우리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규모 도시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국토 발전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병원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도 그것과 연계돼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무인자동차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무인자동차는 그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지금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거는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서는 웨이모 같은 데서 한 200, 300대 정도의 완전 무인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상황 내에서고요.
한국사에서 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무인 자동차가 되고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어떤 도시 구조의 변화나 어떤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의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 10년 남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의료 시스템과 이런 걸 어떻게 전환할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번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어떤 제도의 변화를 꿈꿀 수가 있는 거죠.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간다라면 그건 다행이 아니라 재앙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런 고민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자석대 선택에는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디지털 이주민 혹은 디지털 유목민이 될 텐데, 이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좀 올리자.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컨셉이 있고요. 디지털 플루언시, 디지털 컴피턴시, 디지털 스키즈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문해력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판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능력,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멀티미디어를 만들고 활용하고 이런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불러요. 예, 근데 디지털 유창성이라고 하는 컨셉은 워낙 다양하지만 제가 정의한 거는 그런 디지털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즘 최신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버추얼 리얼리티, 익스텐드 리얼리티 이런 기술들이 이걸 만드는 기술은 아니에요. 만드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 스킬즈에 해당되고, 이게 컨셉이 뭐냐? 이게 가진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이냐? 몽상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디지털 문해력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단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한계들 인지를 충분히 하고 쓰임새, 이게 어디 쓰일 수 있다. 이거 이 정도를 아시면 내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유창성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디지털 유창성을 좀 각기 다 우리 계신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컨셉은 그냥 좀 약간 애매한데요. 사용자 경험, 우리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다음 프로세스, 우리 병원의 프로세스, 또 환자의 경험들, 환자가 병원에 와서 전체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적인 측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측면, 또 디지털, 병원의 디지털 전략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조직 구성과 문화와 성과 평가가 디지털 전환에 적합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디지털 관련된 고민들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IFT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Future라고 하는 미국의 비영리 미래 연구 조직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디지털 의료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기기들, 메디컬 IoT 기기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우리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내서 정밀 의료로 나아갈 겁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정밀의료의 컨셉은 유전자 정보와 내 생활 정보를 다해서 최적의 어떤 의료 그런 서비스나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디지털 기술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인간의 수명이 1차적으로는 영양, 우리 먹거리가 늘어나고, 2차적으로는 위생, 3차에서는 정밀의료, 4차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에 대해 직접적인 노화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생명이 증가할 텐데요. 이런 정밀의료에 의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은 100세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거는 미국의 메디컬 퓨처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FDA의 승인을 받은 인공지능 관련된 진단 도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올라진가,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내과, 그다음에 카디올레, 심장 이런 것들이, 저는 일반 의료, 뉴럴로지 이런 신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증가 추이가 있는 상태예요. 2019년부터 약간 뜸하고 2020년에 약간 더 떨어졌는데, 지금 2020년만 해도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았죠.
물론 약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정밀 진단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IoT 기기 중 사물통신 기술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면 11개 정도의 의료용 센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IoT 기기하고 연계시켜서 별의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승인받은 거 보면 아무래도 레디알라지 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MRI 이런 것들 중요하고 심장 관련된 것도 좀 많은 상태인데 이게 보면 AI가 비전 인식 부분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좀 이스라엘이 이런 제가 하나 실내 사례로만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디지털 의료 생태계에 대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재밌는 건 이 벤처를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배워갔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 현재 봤을 때 의료 역량이 물론 지금 뭐 미국과 같은 그런 데도 있으나 상당히 뛰어나다.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의 역량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그 너무너무 뛰어난 역량을 디지털과 연계시켜서 그 시장을 국내에 안정된 시장이 조금만 있으면 쓰나미에서 휩쓸려갈 그 작은 네스트가 아니라 새둥지가 아니라 좀 세계로 도전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의료계가 살아가고요. 한국 사회가 살아가고요. 또 한국 사회가 본질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그 질의 있으시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경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우리나라 지금 의료 관련돼서는 이제 법 제도 규제에서 상당히 좀 많이 제약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들 사실 아시고 계시죠? 대형 병원에서도 야 원격 의료 해야 돼, 디지털화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에서 규제를 일단 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사실 중소병원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리소스 자체가 좀 제한되잖아요. 그 제한된 걸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저 같으면 일단은 내부에 여러 가지도 있겠으나 IT 역량을 높여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나 디지털과 의료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경우는 을지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IT 관련된 그런 팀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에도 지점 병원들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환자 고객 정보를 다 통합을 해서 실제 이 병원의 어떤 응급 처방 속도를 상당히 빨리 했다. 그런 것들 성과를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제가 말씀드리면 고객 정보 통합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늦은 이야기였어요.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래서 IT가 오히려 의료계가 IT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늦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분의 IT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좀 많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걸 떠나서 저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강의를 듣는데 사실 그 강의한 사람보다도 청자의 고생이 더 커요.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보다 들어주시는 분이 더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현재 또 미래에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이렇게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래의 의료 플랫폼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정수 사회보장정보원 책임님께서 의뢰와 회송의 변화와 혁신 2020년 경의의료원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대한 강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김정수 책임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그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경희대학교 병원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의료기관 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희대학교 병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진로정보 교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좀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또 제가 또 그런 이제 대학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그 사업 설명회들을 계속 참석하다 보면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더 많이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뭐 앞에 좀 이렇게 뭐 어떤 형식적인 내용은 좀 빨리 지나가고요.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좀 더 많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진로정보기록 사업은 2016년 12월에요. 예, 의료법 제21조 2의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갖고 예,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돼서 지금 4년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뭐 추진 배경은 국정과제 45 그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또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의 요구 증가, 진료정보 의료 서비스 확산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의 추진 배경이고요. 사업의 목적은 환자 이제 쪽에서는 약물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 강화, 또 이제 환자 의료 비용 절감, 또 그 환자가 직접 진료 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환자의 진료 이력을 참조하여 진료 연속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신속한 진료 지원과 협력 의료기관 간 협진 네트워크 강화,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등의 의료 서비스 향상 등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의 특징은 국민으로 볼 때는 진료 기록의 전자적 송부를 통해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의료기관은 의료 희송 시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인 측면에는 진료 기록의 선택적 입력 기능을 통한 의료인의 정보 선택권을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협진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그런 이제 의료기관 종별, 뭐 거점 관계 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평원 숙과 연계라든지 미참여 의료기관 연계, 또 응급환자 전원 지원 연계가 있고요. 또 지금 올해 지금 저희가 연내 지금 하고 있는 그 산재 환자 판정 증빙 자료도 지금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연계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지금 국방부 쪽에서 지금 징병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를 또 진료정보교류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다양한 공공의료 시스템 관련된 연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2009년부터 연구 및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됐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에는 단위 거점을 통한 전국 네트워크 강화시켰고요. 또 가산수가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및 응급환자 지원 연계라든지 근복단 연계, 뭐 그런 다양한 연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현황은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20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면 거점 문서 저장소가 공공 문서 저장소를 포함해서 전국에 15개, 거점 의료기관 43개, 단위 거점 의료기관 11개, 그리고 참여 의료기관 6,300여 개소가 지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전국적으로 일단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저희가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는 지금 내년까지 해서 거의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활성화를 하고 다양한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의뢰 회송 등을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종이를 통해서 의뢰서, 또 회송서, 또 회신서 등을 발급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는 의무기록 등을 이제 서면으로 이제 사본으로 복사하셔가지고 환자분 통해서 이제 보내시는 이제 그 방식을 택하시고, 또 영상 자료 같은 경우는 CD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진료정보기록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EMR, 특히 뭐 OCS나 EMR 시스템 자체에 서버에 저희 표준연계 모듈을 연결하는 이런 연결을 시켜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분 진료를 보시면서 입력하신 진료를 보시고, 또 그 환자분의 뭐 그런 이제 진단에 맞는 뭐
영상을 검사하신다든지 여러 검사들을 하신 정보들을 이 EMR이나 OCS에 저장된 상태에서 이 환자분을 의뢰나 회송을 보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진료정보 교류 기능을 이제 그 PC 상에서 기능을 이제 키시면 표준 연계 모듈과 자동으로 연계돼 가지고 그 EMR에 있는 그 환자분의 정보가 그 의뢰서나 회신서나 그 회송소에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보내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셔가지고 전송을 누르시면 바로 그 진료 기록이 다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의료기관의 EMR에 진료정보 교류 기능 API를 진료정보 교류 기능을 적용하는 이런 좀 어떤 별도의 사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정보 교류도 가능한데요. 저희 CT, MRI, 뭐 엑스레이도 가능하고요. 저희 그 초음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콤 영상 파일 정보를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와 함께 일단 전송을 시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정보 교류 그 해당 의료기관에 있는 영상 정보를 외부 기관으로 보내시려면 영상 정보 그 아까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표준 연계 모듈과 또 다른 영상 정보 표준 연계 모듈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뭐 병의원 쪽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업로드는 좀 안 되지만 외부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찍은 영상을 이제 회송소에서 보내시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들어가 있는 병의원 의료기관에서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팍스 이런 화면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웹뷰어로 그 경희대병원에서 보내신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저희가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 용어라든지 교류 시스템, 저희가 또 서식이라든지 저희가 다 국제 표준에 맞춰서 적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정보 보안도 좀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좀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스템 간 저희가 고유 식별자 암호화 및 대체키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안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 거점 문서 저장소는 저희가 그 사이버정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 아이삭을 통해서 24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기술적 보안 적용 및 또 이제 문서 저장소를 전국에 15개에 분산해놨기 때문에 그런 진료정보 분산 저장 정보를 정보 직접을 최소화시키는 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뒤에 보안적인 측면이고요. 진료정보 교류사 이 시스템이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되게 뭐 생소하다, 되게 뭐 색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시던 이제 의뢰 회송에 대한 기본 시스템에서 이제 단순히 보시면 어떤 그 전산 시스템이 하나 들어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대로 환자분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거나 어떤 진료 행위를 받으신 상태에서 이제 병의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는 의뢰를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원래 기존에는 뭐 종이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기존 매체를 통해서 보내시던 방식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PC 화면에서 진료정보 교류 기능을 켜시고 그 작성한 이제 의뢰서나 회송소에 진료 기록을 넣고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제 진료 기록을 보내시는 이 부분이 전산적으로 바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프로세스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기존에 이제 종이나 출력하고 CD를 복사하고 하는 행위들이 없어지고 시스템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진료 예약해서 환자는 뭐 별도에 드는 거 없이 이제 의뢰를 수신받은 기관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네. 회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이제 경희대병원에서 환자를 이제 진료하시다가 의뢰받은 환자를 진료하시다가 이 환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개선돼서 이 환자는 이제 회송을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회송을 보내고자 하는 병원으로 기존에는 종이라든지 CD 등을 통해서 복사해서 보내던 것들을 그냥 이제 전산적으로 회송서를 작성해서 해당 기관을 보내면 해당 기관에서는 PC 화면에 의료 회송서를 참고해서 병원을 환자 예약해서 방문하신 환자분을 PC 화면에서 회송서를 봐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시고 이 환자분에 대해서 진료를 보시면 되는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조금 생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진료 기록 요약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의뢰서라든지 회송서라든지 회신서는 보내는 기관과 받는 기관, 수신 기관과 발신 기관과 수신 기관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료 기록 요약지는 환자분이 진료정보기록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환자분이 이제 과거에 뭐 어떤 A 기관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시다가 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요약지를 생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료기록 요약지는 문서저장소에 저장이 돼 있다가 이제 환자분이 현재 B 의료기관에 뭐 임의 방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회송이라든지 의뢰 절차에서 오시던지 이제 오신 상태에서 뭐 가족이 받은 그 진료 기록으로 뭔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임의 방문이라든지 응급 상태라든지 오셔가지고 이 환자분의 어떤 히스토리가 궁금하시다든지 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분의 거점 문서저장 저장되어 있는 진료기록 요약지를 조회하셔가지고 이전에 작성되어 있는 진료기록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진료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진료 정보 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평원의 의뢰해송 시범 사업과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이제 보시면 수가 정보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의뢰해송서를 진료정보 교류 이용 EMR을 통해서 의뢰해송서를 전송하시면 심평원에 연계가 돼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심평원 포털에다가 중개 포털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는 중개 포털에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료정보 교류를 보내면 심평원 포털에 수기를 입력하는 거와 똑같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에서 이제 의뢰서나 회송서의 내용이 증적으로 심평원 포털로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심평원 중개 포털에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수가 청구하실 때 진료비 청구 포털에다가 원래 하시던 대로 그 환자분의 의뢰 해송에 대한 그 번호를 넣으시고 청구를 하시면 되게끔 해서 이제 좀 중개 포털에 작성하시면서 좀 그런 수기를 입력하시는 어려움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원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끼리만 의뢰 해송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쯤에 오픈을 해가지고요. 보시면 이제 진료정보 교류로 보낸 거는 심평원 포털에도 뜹니다. 그러면 진료정보 교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심평원 사업만 하고 있는 의원으로 회송서를 보낸 거예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제 의원은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 없으니까 화면에 이제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심평원 포털에 들어가시면 심평원 포털에 그 해당하는 회송서가 심평원 회송서의 레이아웃에 맞게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의원에서 진료정보 교류로 뭐 의뢰를 보낸 거죠. 근데 그 의뢰를 받는 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라도요. 그 의뢰서도 그 이제 수신받는 그 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심평원 포털에 들어가면 그 의뢰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응급환자 전원 지원 연계를 지금 곧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중앙응급의료 상황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협진망 연계랑 이제 전원
응급 환자 전원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그 전국에 이제 응급센터들이 있는데 응급센터끼리 환자를 이제 이송을 할 때 그 중앙의료원에 있는 의료 상황실을 통해서 유선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이제 이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 기록 같은 경우를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환자 정보를 넘기시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하고 저희 연계를 해가지고요. 응급환자 전원 지원 시스템을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서 그 진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응급환자 전원 소견서, 의뢰 송부에 대한 교류 서식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광주, 전남, 울산 지역에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90여 개 기관에 일단은 먼저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응급환자 전원 지원 연계 부분은 지금 자체 개발하는 진료정보기록 그 기능을 자체 개발하는 의료기관에는 저희가 소스를 이미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개발하신 기관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이미 지금 준비 중이고 곧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작년과 엮여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의료시에 저희가 의뢰시에 진료정보기록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 9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수가 부분에 대한 가산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조만간 그 지침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마 11월 초로 진행할 예정인데 기존에 있는 의뢰서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수가가 있던 거를 진료 정보가 추가되는 거에 대한 가산수가, 1차 가산수가, 그다음에 영상이 보내는 거, 영상은 이제 엑스레이도 포함입니다. 영상이 가는 거에 대한 2차 가산수가를 저희가 이제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11월쯤에 그 의뢰기관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가 지원에 대한 건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국민 쪽에 현재 쪽에는 이제 그 작년에 9월에 발표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단기 대책에 보시면 이제 의뢰 회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하실 경우에는 이제 종이로 하는 것보다 좀 우선 진료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고요. 의료기관 평가에도 저희가 관련 지표를 도입해서 또 뭐 관심 있는 기관은 아시겠지만 EMR 인증제 쪽에도 저희가 진료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호 운영성, 기능성이랑 보안성이랑 상호 운영성 부분이 있는데요. 상호 운영성 부분을 면제시키는 지금 4분기 접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쪽에는 아까 말씀 것처럼 서비스 다변화, 뭐 응급전원이라든지 뭐 PHR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병무청이라든지 또 그쪽에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다변화 시키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 중이고요. 또 정책 지원, 저희가 이제 가산수가라는 이런 마련을 통해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EMR 인증제를 통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까지는요, 문서저장소 15개, 거점 의료기관 한 42개, 참여 의료기관 한 4만여 개소, 치과병의협회면 원래 치과는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올해 이제 서울대 치과병원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면서 치과 병원에 들어가는 EMR, 그 오스템이라는 업체의 EMR인데요. 그쪽에 지금 진료정보기록 기능이 개발해서 아마 11월 말쯤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러면 치과 쪽도 진료정보기록 사업에 참여하셔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는 EMR 좀 사용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어떤 모 EMR 업체의 기본 이제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 EMR 화면에서요, 이제 빨간 클릭으로 보이는 이제 협진 의뢰라는 거기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별도의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진료정보 교류 기능을 넣으시면, 개발하시면, 그 이제 기능을 넣으시면, 그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진료 기록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셔가지고 이제 그 기간에 맞는 그 환자의 분에 맞는 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끌어오게 돼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박스 형식이 옵트업 방식으로 저희 개발을 해놔가지고요. 보신 상태에서 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좀 뺐으면 좋겠다는 항목은 체크를 풀으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안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내고자 하는 의료기관 넣으시고 환자 정보, 그다음에 진료 소견 같은 거 넣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첨부 파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은 저희가 다이컴 영상 가고 하지만 이제 가끔 무슨 뭐 이제 EKG라든지 뭐 그런 이제 다양한 다른 검사 쪽에서 보면은 좀 표준이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내고 싶으시면 이걸 이제 첨부 파일로 하셔가지고 보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넣어놨고요. 또 이제 5번은 저희가 이제 심평 의뢰송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송 유형이나 회송세 같은 걸 체크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되고요. 연기 동의, 심평은 연기 동의하신 다음에 병원명 넣고 임시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그 환자분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진료실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진료실에서 좀 바쁘시고 또 선생님께 진료하시는데 좀 시간도 없으신 상태에서 진료를 좀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받으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임시 저장기를 넣어놓고 이거를 이제 앞에 원무과라든지 뭐 진료센터라든지 앞에 아니면 이제 수납하시는 간호사분 쪽에 따로 빼놔서 거기서 이제 앞에 건 작성을 하신 상태에서 이런 이제 의료기관 정하는 거 이런 거 정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서 앞에 받으시고 이제 전송 누르시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 저장 기능으로 하시고, 아니면은 뭐 임시 저장을 한 번에 쭉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그 날치를 한 번에 쭉 보내신다든가. 뭐 아시겠지만 심평원 그 수가를 받으시려면 3일 안에 3일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일정 맞게끔 진행하시게끔 저희가 구현해놨고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 동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서명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사인패드를 통해 서명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제 마우스로 이용하셔가지고 마우스 설명도 가능하게 저희가 지금 기능을 제공해놨습니다.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상태값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보내신 뭐 의뢰서라든지 회송서라든지 다양한 회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의뢰 상태가 상대방 쪽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혹시 이제 환자분을 보냈는데 그 환자분이 변심하셔가지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상태값 변경을 다 진행하게끔 구현해놨습니다. 네, 아까 연계 부분 다시 좀 크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잠시만요. 네, 설명 뭐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보공개 동기 체계가 의뢰송사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지금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분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저희 이제 중앙에 있는 그 환자분의 정보는 기본 정보들은, 그러니까 환자분의 개인 정보들은 각 의료기관의 문서저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별도에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정보기를 이제 통해서 의뢰서나 회송서를 보낼 때 그 환자분이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요, 조회를 해서 이 환자가 개인정보 동의가 안 됐네? 그러면은 동의를 해야지만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인정보 동의를 한 번만 하시면 그 환자분이 철회하시기 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는 게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동의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에 대해서 뭐 의뢰나 회송서를 보낼 때 중앙에서 이제 들어가서 동의가 돼 있네? 그럼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저희가 되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주영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현희 선생님께 말씀하신 수가 부분은 기본적으로 진료정보기록 사업에 대한 자체 수가는 없고요. 저희 심평원 의뢰송 시범 사업에 대한 수가를 저희가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가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제 그래서 아까 지금 심평원 중개 시스템에 저희 진료정보 교류를 보냈을 때 포털에 뜬다는 부분이 증적이 글로 올라가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그러니까 심평원 의뢰송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기관은
그 동일한 행위를 진로정보 교류를 통해서 하셨을 경우에 똑같은 수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진료정보 교류 사업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료 의뢰 회송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앞으로 우리 오늘 참여하신 협력기관과도 공유하도록 저희 경영이론과 함께 하시면은 저희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저 말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자체 포털이 있는데요. 저희 마이차트라고 이제 mychart.kr 이라고 저희가 별도의 저희 이제 포털이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공지사항이나 이런데 저희 지침이라든지 네.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우리 박기호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경의의료원 감염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강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박기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내과 박기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감염관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론에 근거한 코로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병원 내 집단 감염이나 코로나 점점 감염 관리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는 여러 가지로 병원도 손해, 사회도 손해, 환자도 이제 손해고 여러 문제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감염 관리는 여러 가지 전파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 전파, 이제 우리 요즘 많이 말하는 비말이냐 공기냐 또는 이제 매개물, 매개체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전파하는 것,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혈액이나 이제 오음 또는 이제 단순포진 바이러스들이 이제 직접 전파하는 것이고, 간접 전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 전파에 이용되는 것이 의료진의 손이 간접 전파에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성 있는 미생물들이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의료진들이 그걸 만지고, 그거 이제 만진 것들을 이제 환자를 만지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나 의료진의 손이 전염 차단에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의료 장비들도 그렇고, 이제 어떤 뭐 소아과나 그런 데 보면 장난감들이 또 많이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난감들이 상당히 소독이 안 돼서 전염의 소스가 되기도 하고, 의료기기도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말 전파라고 그러는 것은 이런 침인데, 침이 좀 큰 침을 비말이라고 그러고, 작은 침을 비말핵이라고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침할 때는 소매나 손수건으로 이제 가려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죠. 말할 때도 이제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비말로 이제 전파되는 감염균들 대표적으로 독감이 그렇습니다. 독감이 그래서 비말로 전파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이제 비말로 많이 전파가 됩니다. 라이노바이러스 이제 감기 바이러스인데 비말로 많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 아데노, 라이노바이러스들이 이제 비말이 많이 전파됩니다. 근데 비말과 비말핵의 차이는, 비말은 이제 좀 큰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5 마이크로인데, 어떤 사람이 기침할 때는 비말과 비말핵을 다 쏟아냅니다. 근데 왜 독감은 비말 전파냐, 비말핵은 왜 전파를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비말핵은 크기가 작아서 담을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 양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이러스가 비말과 비말핵에 모두 담겨져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비말핵에 담겨져 있는 바이러스 양으로는 상대적으로 전파가 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말 전파냐, 공기 전파냐, 이제 비말핵으로 전파되는 걸 공기 전파라고 그러는데, 그게 딱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주로 비말 전파라는 거지, 독감도 비말핵으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 양으로는 전파가 덜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비말 전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말핵 전파는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비말핵 전파를 공기 전파라고, 멀리 날아가니까 공기로 전파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말핵 전파는 일반적으로 마스크로는 이제 차단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말은 1m, 이 비말 전파로 이제 감염되는 분들은 그래서 1m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 WHO, CDC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나라는 최소 1m 해라, 어떤 나라는 최소 2m 해라, 병상 간격 뭐 1m 해라, 2m 해라. 그 기준이 비말을 떨어지는 거리 1, 2m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말 전파는 1m, 안전하게 3m까지 1, 2m를 많이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보통 우리가 메디컬 마스크, 서지컬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비말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천 마스크가 있는데요. 천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비말 차단 마스크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또 비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차단 마스크 KF80, KF95 이런 것들은 그 마스크를 테스트할 때 물을 부어봅니다. 그래서 물이 통과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물이 통과하면은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비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거리는 신축은 1.25m, 구축은 1m도 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에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말 핵으로도 이제 전염이 잘 되는 균들은 전염력이 더 많은 거죠. 작은 것들로도 전염이 되니까. 주로는 결핵입니다. 결핵, 홍역, 수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사스, 에볼라, 무서운 것들은 뭐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전염력이 센 것들이 많죠. 옛날 메르스, 그럼 메르스는 비말이냐, 비말 핵이냐? 왜냐면 그때 비말핵의 공기 전파 가능성이 대두가 됐던 게 12번 환자가 막 23번 환자한테 감염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메르스가 주 경로가 공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구역이 많지만 접촉이 전혀 없는 환자들도 감염이 돼 공기인가 보다. 그래서 그리고 메르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CCTV를 다 돌려봤습니다. 접촉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병원 내 온 CCTV를 다 돌려봤더니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옆에 지나가면서 어깨 치고 지나가고 뭐 잠깐 물어보고. 그래서 실제로 비말핵의 공기 전파는 많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감염 관리의 이제 표준 일반 원칙은 손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손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만지는 간접 전파가 가장 흔한 전파 경로입니다. 사람이 손을 평균 한 1시간에 18번 정도 만진다고 그럽니다. 남자 15번, 여자 20번. 그래서 굉장히 손을 얼굴에 많이 갖다 대기 때문에 얼굴을 근데 안 만지면은 손 안 씻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손을 허리 위로 올리질 않습니다. 환자 진료할 때.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을 안 씻고는 전파 차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손으로 만진 걸로 주변 의료기기를 만지는 것들도 또 간접 전파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손으로 제일 많이 만지는 게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키보드가 어마어마한 이제 감염원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만지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 감염 관리할 때 우리가 생각 못하게 감염원이 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알코올로 이렇게 수시로 닦아주시고 키보드도 사실은 소독 가능한 키보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팔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키보드도 많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닦고 소독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감염원이 결국은 손으로 만져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 나머지 소독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손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모든 주변 물건들을 다 소독하는 효과가 결국 손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위생은 단독 의료 가장 효과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오염된 걸 만져도 손으로 딴 걸 손이 깨끗하면은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수행률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조차도 50%가 안 되고 그러는데요. 근데 뭐 병원 평가할 때 보면 뭐 80%, 90% 막 다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뭐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고요. 가끔 제가 뭐 이렇게 뭐 다른 병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끔 궁금해서 CCTV 돌려보기도 하는데 안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닦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들은 또 이렇게 위장을 이렇게 업체가 있습니다. 손위생 모니터링 업체가 사복 입고 와서 몰래 환자로 와서 이제 정밀하게 손위생 그 수치 측정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뭐 이제 유수한 뭐 큰 병원들도 그런 업체에 의뢰해 보면 40% 의료진의 손위생이 그 정도로 이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위생은 일반적으로 한 60, 70%만 제대로 나와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뭐 병원 평가에서는 90% 이러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고 솔직하게 70% 나오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탑 그룹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손위생은 비누로 닦는 게 가장 깨끗합니다. 근데 알코올은 오히려 비누만큼 못하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 진료하고 나면은 비누로 샤워를 다 하고 나오도록 저희 병원은 설계를 해놨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비누로 다 닦으면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하루 3번 샤워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감염 전파를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제 사료를 잘 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인데요. 가운을 뭐 한 달씩 또 입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가운을 입사할 때부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입사할 때부터 7벌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으라는 뜻으로 7벌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막 이렇게 한 달씩 입고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위생의 효과가 다른 거 다 합친 것만큼 좋고 환자를 만지기 전 무균적 시술 전 환자에 노출되게 근데 환자 주변을 만지는 이게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환자 만진 것보다 주변도 다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코로나 환자든지 무슨 격리 환자든지 주변에 세균 바이러스 다 검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도 오염됐기 때문에 주변을 만지고 외에도 손위생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뭐 화장실, 식사 그 다음에 장갑 착용하면 안 닦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갑 벗고 낄 때 다 오염되고 대신할 수는 없고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그 실습책입니다. 무슨 자연 같은 건데요. 이게 배지인데 사람의 아이들 이제 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배양해서 인큐베이터 얼마나 손 안 닦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손 닦고 찍으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이제 빨간 것들이 이렇게 오염이 잘 된 부위고 아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꼼꼼히 오래 닦아주면 좋겠습니다. 장갑을 껴도 역시 손위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원래 이 서지컬 마스크는 호흡기 감염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분비물이나 액체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근데 이제 환자 진료할 때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간혹 주의하고 안 쓰는 것들이 있는데 정형외과 병원 같은 데서 이제 척추 시술할 때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파이널 인젝션 할 때. 그래서 그 척추 마스크를 안 쓰면은 사람의 이제 침에서 나오는 세균들에 의해서 척추에 감염이 일어나거나 그런 에피듀랄 앱세스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스파이널 인젝션을 마스크 안 하고 300건을 시술했더니 140건이 감염됐다는 리포트 정도가 있을 정도로 이런 스파이널 프로시저 할 때 마스크 말씀을 하시면서 막 스파이널 프로시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엑스레이 기사랑 막 소통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마스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호흡기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하면 안 되는 걸로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조 손톱이. 그래서 이 감염병 유행이 외국은 이제 이런 거 의료진들이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웃브레이크 보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접촉주의는 이런 것들을 뭐 VR 원래는 MRSA, VRE, CR, AB, CRPA, CRE 모두 다 가능하면 1인실 격려해야 되지만 보험이 VRE, CRE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성균 레벨로 치면 사실 똑같은 수준인데 보험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노로바이러스는 뭐 이런 이콜라이 이런 다제내성 감염은 접촉주의하고 장갑 끼고 가운 입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비말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공기주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환자들은 음압실이 필요한데 헤파 필터가 있는 음압실에 이제 인증된 호흡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마스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KF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F 9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P2, P1, P 이런 거는 유럽 기준인데 원래 호주에서 이제 등급을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쓰고 있고요. 중국은 KN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N으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KF 또 N95 마스크고 이렇게 써 있죠. N95 1급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를 뭘 써야 되느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는데요. 이렇게 일반 의료진 마스크, 근데 의료진 분들이 이런 거 N95 왜 안 주냐, 이것만 가지고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서지컬 마스크랑 N95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은 원래는 호흡기 감염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플루이드 같은 거 튀지 않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네들은 호흡기.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차이는 얘는 피팅이 확실히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마스크. 근데 요즘 시중에서 파는 N95는 피팅 안 되는 그냥 편하게 만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피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원래부터 피팅이 아니고 이렇게 헐겁게 공기감화 옆으로 많이 세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둘 다 일회용으로 쓰고 바로 버려야 되는 건 맞는데 N95는 그래도 조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서지컬 메디컬 마스크는 환자 볼 때마다 하나 쓰고 버려야 될 정도로 수명이 짧습니다.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면서 괜찮겠거니 하면은 조금 그렇고, 물론 N95는 그런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도 원래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재활용을 또 외국은 많이 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근데 재활용까지는 권하지 않지만 어쨌든 좀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95라고 말할 때는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승인을 주진 않고요. 세균이나 라텍스 입자를 가지고 승인을 하고, 실제로 승인된 데는 NAC에 소금 에어로졸을 만들어서 95% 차단되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95% 5% 이내로 토과를 못하게, 이제 뭐 제품에 따라서는 5% 넘는 것도 있겠지만 N95는 이제 바이러스 차단, 에어로졸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은데, 이런 서지컬 마스크는 에어로졸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제품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85%가 다 투과해버리고 어떤 제품은 20%만 투과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에어로졸일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에서의 이제 마스크의 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첫 마스크는 권장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강국이고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부자 나라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평소부터 그 겨울철, 봄철 미세먼지를 하도 시달리고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환자들이 그런 N95 마스크를 꾸준히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꾸준히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서 판로가 어떻게 보면 뚫려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런 N95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초반에 코로나 초기에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항상 깨끗한 공기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N95 이렇게 답답한 거 어떻게 쓰고 사냐고 안 팔려가지고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N95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하 비말 차단부터 시작합니다. 수술.
천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고 8094까지 다양하게 이제 위험도에 따라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근데 WHO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는 의료지니스 N95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천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WHO 워낙 많이 부족하니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 뭐 이렇게 코로나 환자를 보는 환자들은 N95까지도 아니고 서지컬 마스크를 써라. 이게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런 나라들은 서지컬도 부족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코로나 일반 사람들은 천 마스크만 쓰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뭐 서지컬 N95를 써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팩터가 결국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N95까지 그럼 천 마스크냐 N95냐 N95까지 써야 되냐? 에어로졸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에어로졸은 커핑, 스니징, 소리 지르고 막 기침을 크게 하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요즘 연구 결과들은 말할 때도 나오더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역학적 연관관계성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감염자가 생기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할 때도 이제 특히 밀집되어 있는 데여서 그래서 무슨 춤추는 데 가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고 막 그러면은 에어로졸이 많이 나오고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데가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죠. 병원 내에서도 조금 공기가 이제 에어리어가 작고 말을 많이 하고 숨 뭐 거치게 쉬는 부서가 있다면 에어로졸이 나올 수가 있는 부서죠. 꼭 호흡기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은 말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에어로졸을 많이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 스프레드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 바이러스 양이 꼭 많이 감염돼도 바이러스를 많이 뿜어내겠지만 평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보다 에어로졸을 훨씬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서 막 크게 막 떠들고 그런 건 병원 내에서 위험할 수가 있겠다. 특별히 N95를 안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체 의료진 중에서 일정 환자들은 크게 말하는 그 슈퍼 스프레드가 있더라. 또 하나는 나이가 많아지고 BMI가 높을수록 그런 에어로졸을 많이 뿜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더 크게 올라가는 이런 나이가 많고 BMI가 높은 환자들은 에어로졸을 뿜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N95가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팅 플러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전염병 환자 진료할 때는 최대한 이제 근접거리를 거리를 좀 뛰는 게 좋은데 환자를 정면으로 진료하는 거는 이제 좋지가 않겠죠. 옆으로 보고 진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스쳐가듯이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만약에 혹시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을 때 중요한 점은 마스크가 코를 가렸느냐 안 가렸느냐만 따집니다. 입이랑. 그럼 얼마나 꽉 꼈냐 그런 거는 사실 따지질 않고요. 반드시 그냥 코를 가리느냐가 확인되어야만 외래 병동 차단 폐쇄 같은 걸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코를 가려주시고 무슨 마스크를 꼈냐는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환자는 가장 나중에 진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을 최대한 깨끗이 닦는 게 좋겠고, 근데 주사기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요. 재사용하는 게 이제 흔한 원인이고, 재사용을 이제 뭐 요즘 다 안 하시겠지만, 그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약품 자체가 오염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균에 잘 오염이 되는 제제들이 이 지질 제제입니다. 지질 제제들의 TPM 같은 것들이 오염이 굉장히 잘 되고 우리나라도 오염된 케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리고 어떤 날은 환자들이 다 TPM 맞고 있는 날 다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보면은 이게 뭐 아주 큰 병원이라도 그런 경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들은 이 TPM 만드는 거를 사람이 안 하고 기계로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TPM은 항상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TPM을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TPM과 지질제에 비타민 주면은 이게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남아도 버려야 됩니다. 다시 쓰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제조 자체도 아주 깨끗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오염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상당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오염이 세균이 거기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세균이 거기 있다가 세균은 죽어버리고 세균이 낸 그런 열나는 물질만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열만 나지 세균 감염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있는 세균이 있는 경우보다는. 어쨌든지 그것도 오염이니까 TP에는 최대한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질제제가 수액오염의 폐혈증에 이제 가장 위험이다. 그래서 진료 관련된 도구를 뭐 이렇게 막 다 빼가지고 닦고 막 그런 경우도 옛날에 좀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닦을 수 있는 키보드도 따로 팝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런 게 한 3, 4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손 닦으면 사실 다 해결됩니다. 뭘 만져도 손을 통해서니까 손을 안 닦으면 이런 노력까지 다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핸드폰 이런 거 이거 제대로 다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적당히 닦고 손을 잘 닦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염 감소를 하고 이런 키보드도 팔죠. CDC에서 권장합니다. 청소 가능한. 그러니까까지 닦는 게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할 수가 없겠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넥타이. 그래서 저는 넥타이를 안 맵니다. 그리고 넥타이가 이게 위험한 세균이 득실득실 할 수가 있고 넥타이를 뭐 자주 빨 수는 없으니까 소멸과 기노, 손목시계, 장신구, 내시경실도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석실은 이 오염된 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근데 병원에 들어오는 물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건물주가 알지. 그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지 오염돼. 근데 리저넬라 같은 게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막 생깁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무슨 뭐 대중탕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물 가지고 이렇게 있는 병원들은 이제 오염된 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거 뭐 이게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신청해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오염된 물이 아닌지 그리고 이유 없이 자꾸 감염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물이 오염 원인이 아닌지 특히 물을 많이 쓰는 단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석실에서 뭐 장갑을 껴야 되고 그다음 약물 준비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물을 하는 거 요즘은 이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무균적으로 약물을 준비하는 구역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있는 오염된 것들 다 닦을 수는 없다. 근데 손위생 하나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아니면은 손을 밑으로만 두고 다니시든가 그렇게 하시거나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비말 전파지만 공기 전파가 특수한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어로졸이 많이 나온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균들은 비말이 주력 경로라고 하더라도 공기인 비말 핵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많이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모여 있고 뭐 소리 지르고 말을 많이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공기 전파에 준한 것도 해주면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많으니까 거리는 1m 이상 최대한 유지해야 되고 주사기 관련 사고라 마스크를 잘 써야 되고 근데 물론 손위생이 제일 중요하지만 진료실 주변 물건들도 적당한 간격으로 소독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사항은 교수님 보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개원하신 선배님들부터 이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제 비슷한 전화주시죠. 이제 코로나 의심되는 환자 왔는데 어떡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코로나의 이제 감염률은 그냥 크루드하게 하면 한 2% 정도, 50명 중에 50명 검사하면 1명 정도가 양성이 나오는 건데 의외로 그렇게 뭐 쉽게 전파되는 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슨 이제 코로나가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안 되니까 다 불안하실 겁니다. 이 환자도 코로나 같고 저 환자도 코로나 같고.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런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같은 거를 잘 하시고 이제 의료진들은 자신과
환자를 위해서 샤워를 비누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오염되는 거는 깨끗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바이러스라는 게 주변을 오염시키더라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점막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있지 않은 주변 오염된 거는 저절로 사멸합니다. 일정 시간 있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지되는 거를 차단해야 되는 거라서 이 바이러스 차단은 결국 사람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의료진. 근데 환자는 뭐 강제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의료진은 결국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점막이거든요. 점막만 제대로 차단하면 사실상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점막만 제대로 차단해 주고 마스크 같은 거를 쓰고 벗을 때 오염이 대단히 많이 됩니다. 나는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스크가 이제 서지컬 마스크가 옆에가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피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오히려 바이러스 같은 게 더 많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손을 깨끗이 닦아주고 마스크를 잘 쓰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염 관리를 위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을 잘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벗어나는 우리 협력기관 관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더 하셨. 예. 질문 하나. 질문이 계속 밑에 있습니까? 계속 올라오네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인데 독감과 코로나를 어떻게 감별할 수 있나요? 호흡기 바이러스는 한 13개에서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사실상은 호흡기 바이러스를 증상으로 감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의심되는 환자는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검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만간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이제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전반적인 양상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 중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38.5도, 39도 같은 고열은 주로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에서 납니다. 기타 코로나를 포함한 다른 바이러스들은 평균적인 체온이 독감과 아데노만큼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열나는 정도가 바이러스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근데 감별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고열이 안 나면은 코로나일 수가, 오히려 독감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독감은 오히려 고열이 나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손위생에서 비누가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 거품형 비누 등 다양한 기능성 비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누의 종류는 상관없나요? 그건 글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의학적인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비누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비누가 이제 계면 활성으로 이제 제대한 적절한 세척 효과가 나려면은 거품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 비누라도 거품을 잘 나게 해서 닦는 게 이제 제대로 닦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품이 나져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바쁘시거나 거품 잘 안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제 계면 활성 작용은 거품이 나야 이게 잘 닦이는 거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이것으로 모든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한 라이브 세미나로 미흡했던 점 많았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우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강의의
대한 설문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설문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설문 참여까지 응해주신 분께는 기념품과 수료증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회 의료협력기관 초청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15회는 경희의료원에서 직접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